원수는 만들지 말되 만들었다면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라.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담긴 이 한 줄은 그가 평생 뼈저리게 깨달은 교훈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쓸데없이 적을 만드는 것이고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만든 적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적 하나가 1900명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된다. 왜냐하면 적은 당신의 평화를 앗아가고 당신의 건강을 해치고 당신의 남은 인생을 전쟁터로 만들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조선 최고의 학자였지만 동시에 조선 최고의 정치적 희생양이기도 했다. 그가 18년간 유배를 당한 이유는 단순히 천주교와 연루되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너무 많은 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뛰어난 재능으로 정조의 총애를 받으면서 동료들의 질투를 샀고 개혁적인 주장으로 기득권층의 미움을 샀으며 정직한 성품으로 부패한 관료들의 원한을 샀다. 정조가 죽자마자 그 모든 적들이 일제히 그를 공격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했지만 모인이 거대한 힘이 되었고 결국 그를 강진이라는 벽지로 내몰았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이 가장 후회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것? 아니다. 그가 가장 후회한 것은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만약 그가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조금만 더 말을 아꼈다면, 조금만 더 타협했다면 유배를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아들들에게 간곡히 당부했다. 세상을 살면서 적을 만들지 마라. 특히 이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돌리지 마라. 당신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마라. 이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당신을 잘 아는 사람이다. 당신의 과거를 알고, 당신의 약점을 알고, 당신의 실수를 아는 사람 말이다. 그런 사람이 당신 편일 때는 든든한 아군이지만 적이 되는 순간 가장 무서운 무기를 손에 쥔 적이 된다. 정약용의 몰락을 촉발한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낯선 사람들이 아니었다. 함께 공부하던 동료들이었고 같은 당파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으며 심지어 친척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정약용의 집안이 천주교와 얼마나 깊이 관련되어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의 형 정약종이 천주교 신자였고 그의 매형 이승훈이 조선 천주교의 핵심 인물이었으며 정약용 자신도 한때 천주교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정보들은 정약용이 그들과 우호적인 관계일 때는 묻혀 있었다. 하지만 관계가 틀어지자마자 그 모든 정보가 무기가 되어 그를 공격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70대 김모 씨는 40년 지기 친구와 사소한 다툼으로 관계가 틀어졌다. 재산 문제였다. 함께 시작한 작은 사업에서 이익 배분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고 서로 한마디씩 하다가 결국 고함을 지르며 헤어졌다. 그 친구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김 씨가 평생 숨겨온 비밀을 동네방네 퍼뜨렸다.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도망다녔던 이야기, 첫 번째 결혼이 실패한 진짜 이유, 자녀들도 모르는 과거의 실수들까지 40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우정이 하루아침에 무기가 되어 김 씨를 공격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자녀들이 실망했으며 경로당에 나가기조차 부끄러워졌다. 당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과는 절대 싸우지 마라.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옛 직장 동료, 옛 사업 파트너, 오래된 친구, 같은 동네에서 오래 산 이웃들. 이런 사람들과의 갈등은 피할 수 있으면 무조건 피해라. 작은 것을 양보하고 억울해도 참고 손해를 보더라도 관계를 유지하라. 왜냐하면 그들이 적이 되는 순간 당신이 평생 숨기고 싶었던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진실을 말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다. 진실에 약간의 과장을 보태고 거짓을 섞어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된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더 좋아한다. 당신이 아무리 해명해도 이미 퍼진 소문은 진실처럼 굳어진다. 특히 노년층 사회에서는 한 번 생긴 평판을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젊은 사람들은 이사를 가거나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이미
정착한 곳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 좁은 공간에서 나쁜 평판을 갖고 산다는 것은 지옥이다. 말이 많은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마라. 이것이 두 번째 원칙이다. 세상에는 입이 가벼운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격 자체가 그렇다. 그들은 이야기를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다. 보통 때는 그저 수다스러운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그런 사람을 적으로 만드는 순간 당신의 악몽이 시작된다. 정약용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궁궐과 관청에는 항상 소문이 돌았다. 누가 승진할 것이라는 소문, 누가 임금의 미움을 샀다는 소문, 어느 집안이 역모를 꾸민다는 소문. 이런 소문들은 대부분 입이 가벼운 관료들에 의해 퍼졌다.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흥미로운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정약용도 이런 소문의 피해자였다. 그가 천주교 신자라는 소문, 그가 역모에 가담했다는 소문, 그가 정조의 죽음에 연루되었다는 소문. 이 모든 소문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더 과장되고 왜곡되었다. 결국 그 소문들이 쌓여서 그를 유배지로 보내는 명분이 되었다. 요즘 세상은 더하다. 소셜 미디어라는 것이 생겨서 소문의 전파 속도가 비교할 수 없이 빨라졌다. 아침에 생긴 소문이 저녁이면 온 동네가 알고 다음 날이면 다른 동네까지 퍼진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동네 맘카페, 경로당 어르신들의 입소문. 한 번 퍼진 소문은 막을 방법이 없다. 75세 박 모 씨는 아파트 부녀회장과 사소한 의견 충돌이 있었다. 공동시설 사용 문제였다. 별것 아닌 일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언성이 높아졌다. 부녀회장은 입이 매우 가벼운 사람이었다. 그날 저녁 아파트 주민단체 채팅방에 박 씨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날의 다툼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점점 다른 이야기들이 덧붙여졌다. 박 씨가 평소에 다른 주민들에게 불친절했다는 이야기, 주차 문제로 여러 번 시비가 있었다는 이야기, 심지어 쓰레기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한다는 이야기까지. 대부분은 과장이거나 사실이 아니었지만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일주일 후 박 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다른 주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껴야 했다. 입이 가벼운 사람을 적으로 만들면 그 사람 한 명이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의 입을 통해 수십, 수백 명이 당신의 적이 된다. 당신에 대한 나쁜 이야기가 퍼지고 과장되고 왜곡되면서 당신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진다. 그러니 입이 가벼운 사람을 알아보는 법을 배워라.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비밀을 지키지 못하며 자신이 아는 정보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런 사람을 발견했다면 거리를 두어라. 그리고 절대로 그런 사람과 싸우지 마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마라. 이것이 세 번째 원칙이다. 세상에는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자존심은 생명보다 중요하다. 그런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은 그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과 같다. 그들은 평생을 걸고 복수를 꿈꾼다. 정약용이 유배에서 돌아온 후 쓴 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원한은 자존심에서 비롯된다. 돈을 잃은 사람은 다시 벌면 되고 지위를 잃은 사람은 다시 오를 수도 있지만 자존심을 잃은 사람은 그것을 회복할 때까지 잠도 편히 자지 못한다. 그는 유배 생활 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했다. 그 중에는 작은 모욕 때문에 평생을 원한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수십 년 전에 누군가에게 무시당한 기억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며 기회만 되면 복수하려는 사람들. 조선시대 양반들의 자존심은 상상을 초월했다. 신분이 전부였던 시대에 양반으로서의 자존심은 목숨보다 중요했다. 그래서 작은 무례함도 용서하지 않았고 사소한 모욕도 평생의 원수로 여겼다. 정약용의 적들 중 상당수는 학문적 논쟁에서 졌거나 관직 경쟁에서 밀렸거나 정조 앞에서 정약용에게 창피를 당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그 순간의 굴욕을 평생 잊지 않았고 정조가 죽자마자 복수의 칼을 갈았다. 현대 사회도 다르지 않다.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은 더 강해진다. 잃은 것이 많고 남은 것이 적을수록
사람들은 자존심에 더 집착한다. 건강도 잃고 재산도 줄고 사회적 지위도 사라졌을 때 남은 것은 자존심뿐이기 때문이다. 68세 최 모 씨는 오랜 지인과 골프를 치다가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다. 골프 룰 해석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는데 최 씨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지인의 주장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한 그 지인은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골프를 마쳤지만 그날 이후 최 씨에게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았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최 씨가 다른 사람을 통해 화해를 시도했지만 그 지인은 요지부동이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했다. 평생 용서 못한다. 단 한 번의 사소한 사건이 수십 년 우정을 끝장냈다. 자존심 강한 사람을 알아보는 법은 간단하다. 그들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상황을 절대 참지 못하며 과거의 모욕을 자주 언급한다. 그런 사람을 발견했다면 극도로 조심하라. 그들 앞에서는 절대 잘난 척하지 말고 그들의 의견에 반대하더라도 공개적으로 하지 말며 그들이 틀렸어도 사람들 앞에서 지적하지 마라. 당신이 옳은 것보다 그들의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당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 당신은 평생의 적을 만들기 때문이다. 당신보다 한가한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마라. 이것이 네 번째 원칙이다. 시간이 많은 사람은 위험하다. 그들은 당신을 괴롭힐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바쁜 사람은 당신과 싸우다가도 자기 일이 생기면 금방 잊는다. 하지만 한가한 사람은 다르다. 그들에게는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유일한 일이 될 수 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평생을 남을 괴롭히는 데 쓰는 사람들이 있었다. 할 일이 없으니 소문을 퍼뜨리고 모함을 만들어내고 사소한 일에도 시비를 걸었다. 특히 유배 온 죄인들을 감시하는 일부 관리들은 그것을 즐겼다. 권력은 약하지만 시간은 많았던 그들은 유배 온 양반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했다. 정약용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고생했다. 그들은 정약용이 무슨 책을 읽는지, 누구와 편지를 주고받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일일이 감시하고 보고했다. 할 일이 없으니 다른 사람을 감시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하다. 은퇴 후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직장도 없고 특별한 취미도 없고 바쁠 일도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루는 길고 지루하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갖고 소문을 듣고 퍼뜨리고 사소한 갈등에도 깊이 개입한다. 72세 이 모 씨는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같은 동 주민과 다투었다. 상대방은 은퇴 후 집에만 있는 사람이었다. 이 씨는 바빠서 그 일을 금방 잊었지만 상대방은 달랐다. 그는 하루 종일 그 일만 생각했다. 이 씨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이 씨가 언제 쓰레기를 버리는지, 주차는 제대로 하는지, 층간소음은 없는지 감시했다. 그리고 작은 문제라도 발견하면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고 동대표에게 이야기하고 다른 주민들에게 퍼뜨렸다. 몇 달 동안 그는 이 씨를 괴롭히는데 모든 시간을 쏟았다. 이 씨가 이사를 생각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상대방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한가한 사람은 집요하다. 그들은 당신이 잊었을 때도 기억하고 당신이 포기했을 때도 계속하며 당신이 피곤해서 항복할 때까지 괴롭힌다. 법적 분쟁을 시작하면 매일 법원에 가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고 원한을 품으면 복수할 기회를 끊임없이 노린다. 반면 당신은 다른 일도 해야 하고 가족도 챙겨야 하고 건강도 관리해야 한다. 시간 싸움에서 한가한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 그러니 은퇴한 사람, 집에만 있는 사람, 특별히 할 일이 없는 사람과는 가능한 한 갈등을 피하라. 그들이 시비를 걸어도 참고 억울해도 넘어가며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마무리하라. 당신에게는 그 갈등에 쏟을 시간이 없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전부일 수 있다. 당신의 약점을 쥐고 있는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마라. 이것이 5번째이자 마지막 원칙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약점을 쥐이는 경우가 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했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을 했거나 들키면 안 되는 비밀이 있거나 가족의 수치스러운 일이 있거나 이런 약점을 아는 사람과는 절대 싸워서는 안 된다. 정약용의 가장 큰 약점은 가족의 천주교 관련이었다. 그의 형 정약종은 천주교 신자로 순교했고 매형 이승훈은 조선 천주교의 지도자였다. 정약용 자신도 젊은 시절 천주교에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다. 이것은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역모와 같은 죄였다. 정약용은 이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절대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정조가 죽고 나자 그 약점을 아는 사람들이 일제히 그를 공격했다. 그들은 정약용의 가족관계를 파고들었고 과거의 행적을 추적했으며 약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를 몰아세웠다. 정약용은 변호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약점을 쥐고 있는 사람과 싸우면 당신은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들은 필요한 순간에 그 약점을 꺼내들 것이고 당신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법정에서도 동네에서도 가족 앞에서도 당신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한다. 70세 정모 씨는 젊은 시절 사업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을 한 적이 있었다. 다행히 시효가 지나서 법적 처벌을 받을 일은 없지만 그 일을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 당시 함께 일했던 동업자였다. 정 씨는 그 동업자와 최근 부동산 문제로 의견이 엇갈렸다. 작은 다툼이었지만 정 씨가 좀 강하게 나갔다. 그러자 동업자가 조용히 말했다. 정 사장님, 우리 옛날 일 기억하시죠? 그때 그 일 아직도 사람들이 알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정 씨는 그 순간 얼어붙었다. 그리고 즉시 태도를 바꿨다. 손해를 보더라도 억울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약점을 쥐고 있는 사람 앞에서 당신은 영원히 약자다. 그러니 그런 사람과는 최대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그들이 부당한 요구를 해도 어느 정도는 들어주고 그들이 당신을 이용하려 해도 참고 그들 앞에서는 절대 자존심을 부리지 마라. 당신의 자존심보다 당신의 비밀이 지켜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적을 만들면 안 되는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체력과 정신력의 한계 때문이다. 젊을 때는 싸워도 이길 수 있었다. 밤을 새워 변호사와 상담하고 증거를 모으고 법정에 출석하고 상대방과 협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럴 체력이 없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불면증을 유발하며 식욕을 떨어뜨린다. 병원을 다니면서 동시에 법적 분쟁을 진행하기는 불가능하다. 정약용도 유배 초기에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상소를 올리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런 노력을 포기했다. 싸우는 것보다 견디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남은 에너지를 학문에 쏟기로 했다. 그 결과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같은 불멸의 저작들이 탄생했다. 만약 그가 계속 적들과 싸우는데 에너지를 썼다면 이런 업적을 남기지 못했을 것이다. 75세 노인이 법정 분쟁을 진행한다고 상상해보라. 법원에 가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다 가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아프며 변호사 상담을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쌓인다. 그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되고 다른 일들을 돌볼 여유가 없어진다. 가족들도 걱정하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한다. 결국 이기든 지든 그 과정에서 당신이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훨씬 많다. 둘째, 노년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제한되어 있다. 젊을 때는 관계망이 넓었다. 직장 동료, 사업 파트너, 동창, 취미 모임 등 다양한 곳에서 사람들을 만났다. 한 곳에서 관계가 틀어져도 다른 곳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르다. 은퇴 후에는 만나는 사람이 제한된다. 동네 이웃, 경로당 사람들, 오래된 친구 몇 명. 이게 전부다. 이 좁은 관계망에서 한 사람이 적이 되면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 경로당에서 한 사람과 사이가 틀어지면 경로당에 나가기 어려워진다. 그 사람과 친한 사람들도 당신을 멀리하고 분위기가 어색해지며 결국 경로당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 아파트 동에서 한 사람과 사이가 틀어지면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불편해진다. 마주칠 때마다 눈치를 봐야 하고
다른 주민들의 시선도 의식해야 하며 심하면 이사를 고려하게 된다. 정약용의 유배지 생활을 보라. 강진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그는 18년을 살아야 했다. 그 좁은 공간에서 적을 만들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마을 사람들과 최대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았고 무시당해도 웃어넘겼으며 손해를 보더라도 관계를 지켰다. 그 덕분에 그는 유배지에서 비교적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고 심지어 제자들까지 모을 수 있었다. 셋째, 남은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이다. 70대, 80대의 시간은 20대, 30대의 시간과 다르다. 앞으로 살 날이 많지 않다. 그 소중한 시간을 원한과 갈등에 쓸 것인가? 아니면 평화롭고 행복하게 보낼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났을 때 이미 60대였다. 그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복수나 명예회복보다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선택했다. 오랜만에 만난 자녀들과 손자들과 이야기하고 책을 정리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남은 시간을 썼다. 적들에게 복수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복수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남은 인생을 법정에서 보낼 것인가? 적을 미워하며 밤잠을 설칠 것인가? 복수를 계획하느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것인가? 아니면 손자 손녀와 놀아주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여행을 다니며 평화롭게 보낼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적을 만들지 않을 수 있을까?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터득한 처세술을 배워보자. 첫째는 침묵의 힘이다. 말을 아껴라. 한마디가 적을 만든다. 정약용은 유배 초기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많은 말을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말은 왜곡되어 전해졌고 적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그래서 그는 침묵을 선택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필요한 말만 하고 감정적인 말은 절대 하지 않았다. 침묵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말실수를 하지 않는다. 화가 나거나 흥분했을 때 하는 말은 대부분 후회하게 된다. 침묵하면 그런 실수를 피할 수 있다. 둘째, 상대방이 당신의 생각을 알 수 없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계획하는지 알 수 없으니 함부로 공격하기 어렵다. 셋째, 당신이 성숙해 보인다. 말이 적은 사람은 신중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며 존경받는다. 동네 모임에서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침묵하라. 종교 이야기가 나와도 침묵하라. 다른 사람의 험담이 시작되어도 침묵하라. 의견을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 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애매하게 대답하라.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순간 반대편 사람들이 당신의 적이 될 수 있다. 둘째는 양보의 지혜다. 이기는 것보다 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것을 양보해서 큰 평화를 얻어라.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차별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지만 그는 대부분의 경우 참았다. 왜냐하면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주차 문제로 이웃과 다투게 되었다면 양보하라. 당신의 차를 다른 곳에 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관리비 분담 문제로 의견이 엇갈렸다면 양보하라. 몇만 원 더 내는 것이 평생의 적을 만드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 양보는 약함이 아니라 지혜다. 당신이 양보할 때 상대방은 미안함을 느끼거나 고마움을 느낀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적은 만들지 않는다. 반면 당신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상대방도 물러서지 않고 결국 둘 다 적이 된다. 셋째는 거리두기의 기술이다. 싫은 사람과는 멀리하되 적으로 만들지는 마라. 세상에는 당신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성격이 안 맞고 가치관이 다르고 그냥 보기만 해도 불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으로 만들 필요도 없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를 감시하는 관리, 그를 무시하는 마을 사람들, 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하지만 그는 그들과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았다.
대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었다. 필요한 만큼만 대화하고 불필요한 만남은 피하고 그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일을 했다. 당신도 그렇게 하라. 불편한 사람과는 인사만 하고 지나가라. 같은 모임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그 사람과는 눈을 마주치지 마라. 억지로 친하게 지낼 필요도 없고 노골적으로 피할 필요도 없다. 그냥 자연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라. 그러면 갈등도 생기지 않고 적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넷째는 말의 선택이다. 거절하되 상처 주지 않고 비판하되 적으로 만들지 않으며 의견을 표현하되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말하기의 기술을 배워라. 정약용의 편지들을 보면 그의 언어 감각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다. 그는 거절할 때도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었고 비판할 때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았으며 반대 의견을 낼 때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썼다. 누군가 부당한 부탁을 했을 때 안 된다고 직설적으로 말하지 마라. 대신 그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제 형편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라. 누군가 잘못된 의견을 냈을 때 그건 틀렸다고 말하지 마라. 대신 그런 견해도 있지만 이런 관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라. 누군가 당신에게 비판적인 말을 했을 때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말하지 마라. 대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라. 말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 차가운 말은 적을 만들고 따뜻한 말은 친구를 만든다. 직설적인 말은 상처를 주고 완곡한 말은 이해를 구한다. 이미 적으로 돌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정약용의 지혜를 빌려보자. 첫째, 먼저 사과하는 용기를 가져라. 자존심보다 평화가 중요하다. 당신이 잘못했든 상대방이 잘못했든 상관없다. 먼저 다가가서 그때는 제가 좀 과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라.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난 후 자신을 유배 보낸 사람들 중 일부를 찾아갔다. 물론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그들에게 그때 제가 부족해서 선생님께 실망을 드렸습니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 자신이 잘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말함으로써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다. 사과는 패배가 아니다. 오히려 성숙함의 표현이다.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는 자존심보다 평화가 훨씬 중요하다. 몇 년 동안 적대 관계로 지내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한번 고개 숙여서 평화를 되찾는 것이 훨씬 낫다. 둘째, 중간자를 활용하라.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제3자를 통해 화해를 시도하라. 정약용도 이 방법을 자주 사용했다. 직접 만나면 감정이 격해질 수 있지만 중간에 누군가를 두면 대화가 부드러워진다. 양쪽의 체면도 살려주고 오해도 풀어줄 수 있다. 당신과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과 공통으로 아는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에게 사실 그 일은 오해였다. 내가 먼저 화해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하라. 중간자가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조율하면 생각보다 쉽게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셋째, 시간을 주어라. 당장은 안 되어도 시간이 약이다. 정약용이 유배에서 풀려났을 때 그를 유배 보낸 사람들 중 일부는 이미 죽었고 일부는 권력을 잃었으며 일부는 마음이 바뀌어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했고 감정도 누그러들었다. 당신이 적으로 만든 사람과 당장 화해가 안 된다면 일단 시간을 두라. 몇 달, 몇 년 후에 다시 시도해도 늦지 않다.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의 분노도 식고 당신의 감정도 정리되며 새로운 관점에서 그 일을 바라볼 수 있다. 급하게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넷째, 완전한 화해가 아니어도 괜찮다. 적에서 중립으로만 바꾸는 것도 큰 성공이다. 정약용도 모든 적들과 화해한 것은 아니다. 일부는 끝까지 그를 미워했고 일부는 무관심해졌으며 일부만 화해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이 더 이상 그를 공격하지는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옛날처럼 친한 사이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 그냥 서로 인사하고 지나갈 수 있는 사이, 같은 공간에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이만 되어도 성공이다. 적이 아닌 무관심한 사람으로 관계를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훨씬 평화로워진다. 이제 철학적으로 생각해보자. 왜 우리는 적을 만들까? 그리고 적을 미워하는 것이 왜 우리 자신을 해치는가? 원한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미움은 상대방보다 당신을 더 괴롭힌다. 상대방은 당신이 그를 미워하는지도 모를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은 매일 그를 생각하며 화를 내고 잠을 설치고 건강을 해친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것을 깨달았다. 내가 적들을 원망하는 동안 그들은 한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다. 내 원망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내 마음만 불편하고 내 건강만 해칠 뿐이다. 그래서 그는 원망을 버리기로 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것이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 용서는 상대가 아닌 나를 위한 것이다.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상대방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신은 변한다. 원한의 무게에서 벗어나고 마음이 가벼워지며 다시 평화를 찾는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이 남을까? 재산도 명예도 다 사라진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한가? 평화로운 마음이다. 원한 없이, 후회 없이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다. 정약용은 75세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마지막 순간, 그는 평화로웠다. 적들에 대한 원한도 없었고,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도 없었으며, 가족들에게 미안함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용서할 사람은 용서했으며, 평화를 선택했다. 그래서 그는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다. 당신도 그런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지 않은가? 그렇다면 오늘부터 실천하라. 말을 줄여라. 필요한 말만 하고 감정적인 말은 삼가며 다른 사람을 자극하는 말은 피하라. 다툼의 씨앗을 보면 피해라.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으려 할 때 한 발짝 물러서라. 이기는 것보다 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갈등이 있다면 먼저 손 내밀어라. 자존심 때문에 망설이지 마라. 평화가 자존심보다 훨씬 소중하다.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겠습니다라고 먼저 말하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다. 적을 만들 뻔한 순간을 되돌아보라. 당신이 했던 말, 당신이 취했던 행동 중에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 뻔한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순간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마라. 여러분,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적을 만들지 마십시오. 특히 당신의 비밀을 아는 사람, 말이 많은 사람, 자존심이 강한 사람, 한가한 사람, 당신의 약점을 쥐고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적 하나가 친구 100명보다 무섭습니다. 평화로운 노년이 가장 풍요로운 노년입니다. 원한 없이, 갈등 없이, 적 없이 사는 삶이 진정으로 성공한 삶입니다. 재산이 많고 자녀가 성공해도 매일 적과 싸우며 스트레스 받는다면 그것은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평화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매일을 산다면 그것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정약용은 모든 것을 잃고 유배지에 갔지만 18년 후 돌아왔을 때 그는 더 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정신적으로는 풍요로웠습니다. 적들을 용서했고 원한을 버렸으며 평화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남은 시간을 가족과 제자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노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적 없는 삶, 평화로운 마음, 편안한 관계. 이것이 노년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말을 줄이고 양보하고 먼저 사과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훨씬 가볍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정약용의 지혜를 담은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는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